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과 폴란드 동맹의 이상한 길. 2. 바이든의 간청. 3. 미국의 치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다. 폴란드의 놀라운 결정 하나에 대한민국 K 흑표의 위상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14억 달러, 하나 약 1조 7,400억 원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M1 에이브람스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숫자로 치면 무려 116대에 달하는 에이브람스를 도입한 건데요. 그런데 바로 이 결정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한국의 K가 얼마나 쓰레기 같으면 에이브람스를 추가 도입하겠느는 어이없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나름 그럴듯한 이유까지 있는데요. 우선 폴란드가 K2를 도입하게 된 경위가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는 이미 2022년 4월에 47억 4천만 달러, 하나 6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고 M1A2 에이브람스 250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미국의 군수장비 생산 능력으로는 2025년이나 되어서야 M1A2의 본격적인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당장 만보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는데요.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게 바로 폴란드의 구원자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압도적인 생산 능력으로 2024년까지 K280대 인도를 약속하고 도합 980여 대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주겠다고 계약했는데요.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K2 초도 물량을 버선발로 맞이한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추가로 116대의 에이브람스를 도입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막상 실제로 K2를 운용해보니 도대체 얼마나 별로면 에이브람스를 추가 도입하겠느냐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보유했던 전차의 무려 93.5%에 해당하는 3,084대가 파괴되면서 이런 주장은 더 힘을 얻었는데요. 러시아 전차랑 한국의 K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겠지만 사실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K, 이 입꼬리를 더듬어가면 불법 사업으로 들여온 러시아의 T-82 전차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한국 전차는 동부권 전차의 설계 개념을 상당히 많은 부분 채용에 개발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K2를 두고 외형은 서구, 내용물은 동구인 짬뽕 전차라고 표현하는 전문가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폴란드 가정말로 대한민국의 K2가 러시아 전차 수준으로 형편없어서 에이브람스를 추가 도입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련의 일원이었던 폴란드라면 누구보다 러시아 전차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K2는 정말 겁먹뿐인 설계 결함 덩어리인지 동부권과 서구권 전차의 차이를 통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상전의 왕자 흔히들 전차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꿔 말해 지상전에서 전차만큼 효과적인 무기체계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깜짝 놀랄 만큼 최첨단의 무기체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역시 지상전의 주인공은 전차입니다. 심지어 전차의 설계 방향에 따라 한 나라의 군사적 스탠스를 얼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구권과 러시아, 소련으로 대표되는 동부권은 같은 시기에 경쟁적으로 전차를 개발해 왔음에도 설계 개념에서 상당히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외한이 보더라도 어느 진영의 전차인지 대충 구분이 가능할 정도인데요. 특히 서구권은 방어전을 상정하고 전차를 설계하는 반면 동부권은 대규모 전력으로 넓은 전선의 특정 지점을 돌파하는 중심작전의 교리를 전차 설계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네 전술인 건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M1 에이브람스의 초기 모델은 전장 9.7m, 전폭 3.6m, 전고 2.4m에 54.5톤이나 나가는 육중한 전차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M1은 M1A2C에 이르러 중량이 무려 66.8톤까지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이는 1988년에 등장한 M1A1 합터 초바마마와 아뇽 합금을 사용한 신형 복합 장갑을 채택하면서 방어력을 대폭 증가했고 이후 추가 장비와 장갑을 늘리면서 계속해서 무게를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M1 에이브람스는 1500마력이 AGT 15000C 타중 연료 가스터빈 엔진을 탑재했음에도 야지 최고 속도가 고작 시속 40km에 불과한데요. K2 흑표가 같은 1500마력의 DV27K 엔진을 탑재하고
야지 최대 속도 시속 50km, 평지 최대 시속 70km에 육박한다는 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느려 터진 겁니다. 하지만 이토록 두꺼운 장갑 덕분에 에이브람스의 승무원 생존율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걸프전 당시 이라크 전차에 의해 파괴된 에이브람스는 단 3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승무원은 전원 생존했습니다. 심지어 알라의 요술봉 RPG에는 흠집조차 나지 않았는데요. 반면 소리는 큰 구강의 주포에서 나오는 막강한 화력, 그리고 빠른 기동에 우선 집중했습니다. 적 포탄이야 먼저 보고 안 맞으면 그만이고 우리 포탄은 살짝만 스쳐도 치명타가 되는 설계 사상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대구경의 화력 공격에 용이하고 기동성을 위해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큰 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전차를 설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련의 T-72는 서방 전차가 105mm 주포를 사용할 때 125mm 활강포를 탑재했고 중량은 고작 41.5톤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780마력의 V92SE 디젤 엔진을 장착했음에도 최대 속도가 시속 60km에 달했는데요. 극단적으로 납작한 포탑을 보면 T-72가 얼마나 다이어트에 열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경사 장갑을 통해 비교적 얇은 장갑으로도 실질적인 방어력을 끌어올리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그렇다 보니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탄약 적재 공간이 상당히 부족했고 인체 공학적 측면에서 최악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동력과 화력에 모든 걸 투자한 전차인데요. 더군다나 후기형으로 갈수록 복합 장갑에 반응 장갑을 추가하여 기본 400에서 500mm에서 최대 600에서 800mm까지 방어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오죽하면 미 국방부에서 T-72가 에이브람스보다 화력면에서 우위 있다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냉전 중이었던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하면 대단히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게다가 T-72는 동구권 특유의 캐로젤식 자동장전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으며 캐로젤식은 탄이 장약과 함께 수평으로 정렬되어 호수가 원하는 탄종을 위로 밀어 올려 장착하는 방식인데요. 장전 속도는 비교적 느리지만 구조가 단순해서 신뢰성이 높고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차체 여유 공간이 부족한 동구권 전차에는 최적이었던 건데요. 이로 인해 동구권 전차에는 대부분 캐로젤식이나 비슷한 원리의 포르지나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T-72, 나아가 동구권과 러시아 무기 체계의 몰락이 시작될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요. 걸프전에서 막상 M1 에이브람스와 맞붙자 T-72미 전설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심지어 이라크군이 운영하던 T-72 전차 폐기대가 미국 M1 에이브럼스 14대에 박살나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T-72는 M1 에이브람스의 포탄 한 발에도 뚜껑이 따이기 일쑤였습니다. 상당히 익숙한 광경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걸핏하면 포탑재로 날아가 버리는 러시아 전차의 허접함이 걸프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T-72의 심각한 결함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K1, K2에도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전차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가벼운 중량, 러시아 전차들처럼 해프 타격을 기본 교리에 놓고 빠른 기동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동구권의 설계 개념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구조에는 개량이나 정비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전쟁 참전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수출한 포탄 10만 발이 미국을 경유해 우크라이나로 인도될 것이라는 추측이 등장했습니다. 즉 한국이 미국을 통해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만약 아시아의 신흥 군사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이 군사 지원을 시작한다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격인데요. 현재 내부 군사 체계가 박살나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으로는 무슨 수를 쓰든 우크라이나군을 막는 게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심지어 화들짝 놀란 푸틴이 한국을 콕 집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만류하는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우리 군은 정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의 한국 포탄 수입을 인정하면서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포탄을 수출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우크라이나로 인도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주장을 전면에서 반박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외신인 CNN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10만 발의 포탄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해당 포탄은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이송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의 원조를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우회 지원을 선택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이 강력한 우방인 한국을 속였거나 또는 한 번만 모르는 척 눈 감아달라고 부탁한 꼴인데요. 실제로 우리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족해진 미국의 탄약 재고를 대신할 뿐이라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포탄을 수입해서 외장만 미국산으로 둔감시켜 우크라이나로 인도하는 속칭박스가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되고 시간이 지난 현재 기준 모든 우려들은 사실로 판명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의 현 상황이 어떤 모습이길래 상황이 이렇게 발전된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미국의 국방력 상황에서 한국에 포탄이 없으면 미국이 거덜나게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무기고가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전면전 양상이 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비축해 놓은 재래식 무기가 거덜난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포탄입니다. 무기 체계야 언파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어떻게든 수리해서 재투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탄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나토의 리더 격인 미국조차도 비축해 놓은 포탄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필요하다고 수십만 발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처지도 못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소모전으로 치닫고 장기간 전쟁이 더 이어져 자칫하면 포탄이 없어서 전투를 치르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지경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전 세계에서 범접할 수 없는 일대자리를 지키던 군사 대국 미국의 무기고가 고작 전쟁 9개월여 만에 바닥을 보인다는 게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미국의 실전 경험을 통해 얻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현대전의 양상의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쓸데없이 유지 비용을 잡아먹는 재래식 무기의 재고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아프간에서 미국을 포함한 나토군은 기껏해야 하루에 300발 정도의 폭격을 가했습니다. 사실상 포탄을 추가 생산할 필요도 없이 그저 비축된 물량으로 충분히 포격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은 주로 초점 및 유도 폭탄을 이용한 공습이나 기동력이 좋은 기계화 부대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원인으로는 파병된 미군은 적은데 아프간은 넓고 탈레반이 게릴라전이나 테러를 주로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광범위한 지역을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포격은 그다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착각과는 반대로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스탈린의 표현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장에서 포병은 다시 한번 전쟁의 신이 되었습니다. 실내로 서로의 진지와 거점을 파악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엄청난 양의 포탄을 쏟아부었는데요. 실제로 아프간에서 미군이 한 달 내내 쏘아댄 포탄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 포병이 단 하루에 사용한 포탄이 훨씬 많을 지경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에만 단 하루에 6천에서 7천 발의 포탄을 소비했고 러시아는 4만에서 5만 발의 포탄을 소모했습니다. 또 전쟁이 장기화되고 공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우크라이나군만 따져도 한 달에 무려 21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142대의 155mm 곡사포와 155mm 포탄 92만 4천 발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소 수개월은 더 이어질 것을 감안한 포탄 비축량을 대폭 감축한 미국의 무기고가 감당할 수준이 절대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토 형국들의 사정이 미국보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척에 러시아라는 불안 요소를 두고도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제대로 자신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유럽의 나토 형국들은 냉전이 끝나고 20여 년간 경쟁적으로 군축에 들어갔고 말로만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재고는 규정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나토 헌장 5조에 따라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 소속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규모 전면전을 수행할 만큼의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체계의 규모를 총 400억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 52조 5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즉 그간 비축해 놓은 모든 무기 재고를 이미 소진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자국을 방어할 정말 최소한의 무장을 제외하고 죄다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건데요. 사실 국제사회는 같은 편이라도 어떻게든 끝까지 이용하는 게 공공연한 룰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도 그렇게 나토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이 가능한 우크라이나에서 치러져 러시아를 저지하는 게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인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어마어마한 포격전을 계속 이어갈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포탄 재고 부족이라는 문제가 뜻하지 않게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값도 저렴하면서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던 포탄이 모두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토는 물론 전 세계 최대 무기 생산국인 미국조차도 포탄을 한 달에 약 15,000발밖에 생산할 수 없다는 걸 고려하면 상황이 정말 심각해진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줄 국가는 유럽에서는 없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포탄 생산에 초정밀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철 공장 하나 개량해서 뚝딱하고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 포탄 제작에는 극비 기술이 들어갑니다. 바로 하향량의 배합과 성분 조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풀빵에 단팥을 넣으면 되는 것처럼 제작할 수 없습니다. 성능 좋은 포탄은 포탄 내 화학 성분들이 서로 뭉치지 않아야 하고 또 포탄 내에서 화약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요. 우선 화약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이 제대로 배합되지 않으면 폭발력은 들쑥날쑥하게 되고 포탄 내에 빈 공간이 생긴다면 화약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가 마찰로 인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초창기 국산 포탄을 개발할 때 이 방법을 몰라 미국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이 방법을 시행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도 기술이지만 생산 능력에 받쳐주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걸까요? 한국은 나토 규격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나라이면서 애초에 전면전을 상정하고 평시에도 막대한 양의 포탄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포탄 10만 발을 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일부 칠러 성향인들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망칠 수도 있어 국가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국이 포탄이 없어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건 상당한 외교적 이득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 포병의 처참한 명중률로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포탄 생산 역량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러시아는 경제 군사가 모두 완전히 박살나고 있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첩보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비밀리에 수백만 발의 포탄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소련 시절부터 재래식 무기를 비축한 러시마조차 생산 역량이 부족해서 하다못해 북한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원조할 시 북한과 협력하겠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내로남불도 없을 것입니다. 얼떨결에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포탄과 북한의 포탄이 정면 대결을 펼치는 꼴이 되었지만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난에 허덕여 자국의 인민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배급하지 못하는 처지에 북한이 포탄이라고 제대로 보관했겠냐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한국 포탄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재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군사 기밀이지만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추측은 가능한데요. 우리 군은 개전 초기 북한의 장사정포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대화력전을 수행하는데 6일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한국이 보유한 대화력전 무기로는 155mm급 이상의 포만 하더라도 K9 자주포, K55 자주포를 포함해 무려 3,000대가 넘습니다. 물론 이 모든 포가 대화력전에 동원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북한의 장사정포가 완전히 무력화될 6일간 쉴 틈 없이 포탄을 쏘아대는 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그만큼 많은 양의 포탄을 비축해 놓는 건 당연합니다. 심지어 대화력전 이후에 한미연합작전 계획에 따라 30에서 61분의 탄약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니 실제 포탄 비축량은 대략 155mm 포탄만 약 280만 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세계 최강의 생산 능력은 감히 상상이 불허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더군다나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 오래된 포탄을 소모하고 항상 최신화하고 있으니 신뢰도마저 뛰어납니다. 이처럼 한국은 우수한 신뢰도와 막대한 재고량으로 미국과 나토의 능력마저 뛰어넘고 있는데요. 만약 한국의 포탄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제공된다면 결국 나토의 포탄 표준이 한국의 포탄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북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무기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가 한국의 포탄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K9 자주포가 전세계 자주포의 70%를 점유하며 나토의 표준이 된 것과 흡사한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로운 건 상대방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빛을 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외교에서 미국은 이미 한국에게 큰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포탄을 대한민국이 메워주지 않았다면 미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그 군사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참사를 막아준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노선을 확실히 정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최근 현재 한국 공군의 최대 전력인 F-35가 실탄이 없어서 기총도 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이 소식은 F-35가 북한의 전투기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했던 직후에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총도 못 쏘는 전투기로 북한을 상대하려고 했던 것이냐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가 다름 아닌 F-35의 자체적인 결함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져 미국만 믿고 비싼 값에 F-35를 구입했던 세계 각국들까지도 아연실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데도 미국은 개발사가 결함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라며 팔짱만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북한은 한 번에 무려 150대의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특별감시선 근처에서 무력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에는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동원해 편대 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였고 이윽고 지난 8일에는 전투기로만 15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 훈련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이는 완전히 북한의 허세로 그 실상은 처참하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죠. 실제로 동원된 전투기는 100대 안팎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이륙에 실패하거나 근처 비행장에 비상 착륙한 경우가 많았던 데다가 심지어 한 대는 아예 추락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날았던 100여 대의 전투기도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노후화된 기종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히 박물관이 살아있다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런 골동품을 하늘에 띄울 능력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두렵다고까지 할 정도인데요. 한국군 입장에서는 이런 고물 비행기들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기에 북한의 도발과 동시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군이 출격시킨 긴급 대응 편대에는 공군 최대 전력으로 꼽히는 F-35A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북한의 무력 시위에 F-35A가 공개적으로 대응 출격한 것은 9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륙하는 것이 신기한 수준인 북한 전투기한테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무장일, 원조차 되지 않는 F-35는 공포 그 자체의 존재입니다. 북한은 F-35가 어찌나 두려웠는지 한국군의 도입 자체를 막으려고 간첩까지 보내서 도입 반대 운동을 지시했던 적이 있을 정도죠. 이렇게 북한이 발작을 해주니 한국군은 더더욱 F-35에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응 직후에 이러한 확신에 금이 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입한 지 4년 6개월이 되도록 F-35의 기총에 쓸 단 한 발의 실탄조차 한국에는 없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 11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군이 보유한 F-35A의 기총 탄약 5만 5천여 발은 전부 훈련용인 교탄이고 이 교탄을 쓴 훈련마저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F-35를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투기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이자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기총을 못 쓸 지경이니 다른 무장의 성능도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가 한국군이 유지보수를 허술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F-35라는 기종 자체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실탄을 구매하지 않았고 교탄 사격 훈련조차도 진행하지 않았던 까닭은 F-35A 기총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국방부 펜타곤은 F-35A의 기총 사격 시 총구 주변에 균열이 생기는 결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펜타곤은 록히드 마틴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전 세계에 수출한 F-35A 기총 사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그 중에는 한국이 구매한 F-35A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함은 2022년 현재까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미국 측에서도 F-35A 수출국에 실탄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자기들이 만든 결함 때문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질질 끌면서 추후 개선이 되더라도 정비 비용을 청구할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기총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전력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해줄 리 만무하니 개선 후에 사용할 실탄도 제값을 다 주고 사와야만 합니다. 결국 한국의 안보에 구멍이 뚫렸는데 이를 조치할 수단은 한국에 없는 셈입니다. 이런 일은 심지어 하루 이틀 일도 아닙니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F-35A가 이렇게 크고 작은 고장으로 말썽을 부린 횟수가 무려 234회입니다. 이는 비행불능 상태와 특정 임무 불능 상태 판정을 받은 경우만을 취합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짧게는 수일 동안 길게는 4개월 이상까지도 정비소 신세를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를 바득바득 갈아가면서 F-35A를 쓰는 이유는 강력한 전투력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의 전투기와는 배를 달리하는 압도적인 성능의 5세대 전투기 중에서 한국이 구매할 수 있었던 유일하면서도 최선인 옵션이 F-35A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적인 중국이 누가 봐도 F-35들에 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미국 측에서도 기술 유출이 있었음을 시인한 상황이라 한국이 F-35를 확보하는 것은 최소한도의 자위수단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F-35A가 잡아먹는 어마어마한 유지비까지 견뎌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9,500만 달러, 한하로 1,000억에 달하는 구매 비용조차 가소롭게 보일 정도로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F-35의 유지비는 그 돈 많다는 미국에서조차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미군에서 유지비가 많이 나오는 항공기 10가지를 꼽으라면 그중 7번째가 시간당 67,000달러를 먹는 F-35A입니다. 의외로 F-22 랩터가 10번째로 즉 F-35A는 랩터보다 더한 금액을 매 시간 잡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전투기를 제외한 나머지 8종은 폭격기나 수송기, 조기 경보기와 같이 체급부터가 전투기와는 배를 달리하는 대형 기종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F-35A의 유지비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 공군도 F-35A가 실패했다고 인정했으며 미 의회마저 예산을 이 정도로 잡아먹으면 오히려 훗날 전력에 구멍을 낼 수 있다며 F-35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잇따라 이런 문제들이 불거짐에 따라 도입해온 F-35A를 과연 언제까지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에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비장의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산 전투기 KF-21이죠. F-35A의 빈발하는 결함 문제가 한국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고장이 났다고 해서 임의로 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해도 완전히 우리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기에 들어간 기술 하나하나가 미국의 군사 기밀이고 미국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판매하고 나서도 수리나 개조 등 내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개입을 합니다. 이는 물론 국방기술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처사입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더라도 똑같이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무기를 사온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F-35A 같은 강력한 무기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그 전투력에 의존하는 바가 정말 큰데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간단한 고장조차도 미국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손도 못 대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니 애간장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산 기술로 자체 개발하는 KF-21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비록 KF-21이 현재 개발된 스펙으로는 F-35A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 무리가 있지만 꾸준한 개발과 개량을 통해
F-35A에서 겪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는 F-35A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계도부터 완성까지 전부 한국이 직접 만들었으니 결함이 생기더라도 그 파악과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에 맞게 개조를 하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능 실험을 위해 끊임없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배치된 후에는 저렇게까지 결함이 자주 발생하는 일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KF-21은 전력화된 후로도 계속해서 개량을 거듭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더 완벽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실험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유지비 문제 역시 해결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KF-21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F-35A만큼의 유지비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계속되는 개량을 통해 점점 더 최적화된 설계를 지향해 나갈 것이고 수출 전망도 매우 밝아서 팔리면 팔릴수록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추후 유지비가 줄어드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인 카이에 따르면 KF-21은 향후 5.5에서 6세대 전투기로까지 개량될 예정이고 그 상세한 로드맵까지 카이 내부에는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KF-21의 시험 비행이 성공함과 동시에 KF-21을 기반으로 한 후속 기체 KF-XX가 개발 타당성 평가에 돌입했고 F4와 F5를 모두 대체한 후 KF-16이 퇴역할 즈음에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한국의 전투기는 비싼 값 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F-35를 대신할 만한 후보로서 해외 유력 매체들과 세계 각국의 군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쪼록 한국이 하루빨리 국산 전투기 기술을 발전시켜서 타국의 무기에 기대지 않고 중국과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